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이 노리던 가스전 한국이 차지했다. 2. 한 독점 공급 필수 소재에 줄선 미 기업들. 3. 프랑스의 초특급 뒤통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인도네시아는 의외로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약 45%나 급증했는데요. 특히 중국은 82억 달러, 일본은 36억 달러를 인도네시아 자원에 투자하며 상당히 공격적으로 인도네시아와 자원협력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물과 파묘, 목재 등 원자재를 원광 형태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생산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중에서도 전기차 생산에 꼭 필요한 광물인 니켈을 무기로 외국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원을 바탕으로 갑질을 하는 인도네시아에게도 상당히 절실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건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대대적인 건설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공항 운영, 상수도 건설, 정유공장, 가스전 개발에 이르기까지 국가 인프라 전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공항공사는 대한민국 공항 운영 역사상 최초로 인도네시아 항나딤 국제공항에 대한 운영권과 개발권을 통째로 수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탑경제자유구역청이 국제 입찰로 발주한 항나딤 국제공항 운영 개발 사업을 따낸 겁니다. 항나딤 국제공항 운영과 개발 사업은 사업기간이 최장 35년에 사업비가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한국이 수주한 해외공항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수주로 유럽, 중동, 아시아로 사업 발판을 넓혀 글로벌 공항 운영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가 자체 개발한 공용 여객 처리 시스템을 수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인천국제공항 운영으로 이미 세계에 알려진 한국의 공항 운영을 체계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물산업 컨소시엄 온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2천억 원 규모의 까리안 광역 상수도 국제경쟁 입찰 사업을 최종 수주했습니다. 심지어 이 수주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의 경쟁 끝에 얻은 성과여서 더욱 더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 수주 역시 한국판 광역 상수도를 해외에 수출한 최초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 상수도 사업은 자카르타로부터 약 50km 거리에 있는 까리안댐을 수원디로 해서 인도네시아 세계 지자체에 하루 약 40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인구 200만 명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수주로 한국의 물관리 정책과 기술 역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수주는 그동안 한국이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한국판 그린 디지털 뉴딜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인데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현지 기업과 수주 경쟁에서 이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번 수주를 위해 물관리 전문 공공기관과 국내 기업들이 함께 물산업팀 코리아를 만들어 수주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영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건설, 인프라 분야는 확실히 한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자원 잭팟까지 터뜨렸습니다. 2023년 2월 24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벙하 관구 탐사권을 획득한 겁니다. 벙하 관구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에 있는 해상가스전으로 관구 면적만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벙하 관구의 추정 매장량은 13억 배럴로 현재 유가 및 환율 시세로 보면 약 118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따낸 인도네시아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한국은 연 3천억 원의 이익을 내는 미얀마 가스전에 이어 해외에서 대규모 수익을 창출할 제2위 가스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벙아 지역 근처에는 실제 가스 매장이 확인되었고 이미 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포스코가 미얀마 가스전 수주에 이어 제2위 잭팟이 터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벙아 관구에 대한 탐사권은 천연가스 탐사 개발 생산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로 지분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페르타미나홀루 에너지가 각각 50%씩 나눠 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운영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갖게 됩니다. 포스코는 현재 미얀마 호주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탐사를 시작한 말레이시아 PMO이사 관구와 인도네시아 벙아 관구 개발까지 이뤄지면 이들 가스전들이 한국의 에너지 주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개발 가능한 가스전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 가스전의 가치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일본은 동해에서 가스전은 발견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탐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시추, 탐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자원 승전보를 올리고 있는데요. 가스전을 발견한다 해도 일본이 과연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과 시추를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번 인도네시아 가스전 수주의 결과는 자원개발 분야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우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2위 LNG 수입국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벙아 가스전 수주는 한국의 에너지 주권을 위해서도 상당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달가워하지 않는 나라는 당연히 일본입니다. 특히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기대되는 대륙북 남부구역 즉 제7관구 개발 문제로 한국과 일본은 향후 민감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간 대륙북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즉 공동개발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970년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먼저 7관구 영유권을 선포했습니다. 대륙붕이 어떤 국가의 영토에서 이어졌는지 여부를 따져 개발권을 인정했던 만큼 한국의 영유권이 대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반발하며 공동개발을 요구했고 이에 양국이 1978년 7관구를 공동개발하기로 하는 50년짜리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정은 애매한 대륙붕의 범위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타협점을 찾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었습니다. 7관구는 대량의 석유자원 매장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인데요. 1968년 유엔은 동중국해 대륙붕 자원 탐사 후 보고서를 통해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인 우드로 필슨 센터가 낸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란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까지 나왔었는데요. 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초 일부 지역을 탐사한 결과 이 지역에 석유가 3억 배럴가량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간 협정은 2028년에 종료됩니다. 종료 3년 전인 2025년부터는 어느 쪽이든 조약 종료를 동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공동개발에 손을 떼면서 정확한 탐사는 진행된 바 없이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개발을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동된 의견입니다. 그 근거로 1980년대 한일 공동탑사에서 소량의 가스가 이미 발견되었으며 1995년에는 7관구 해역에서 불과 8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천연가스 9,200만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춘샤오 가스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가스전을 차지하기 위해 해군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5년 6월경 협정 종료를 동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협정이 종료되면 이후 7관구 관할권은 대부분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채택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 EEZ이란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협정 체결 당시까지만 해도 해저 지형의 자연적 연결이 경계 획정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7관구 대륙분과 연결돼 있는 한국에 유리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EEZ 경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7관구의 90% 이상은 일본 수역 내에 위치합니다. 협약이 종료될 경우 일본이 이를 바탕으로 7관구 대부분을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제법을 일본의 입맛에 맞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지 한국 측도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일단 EEZ를 설정한 한일어업협정에는 대륙분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어업협정을 자원개발에까지 적용한다는 것 역시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이 논리를 가지고 일본과 싸워야 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도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먼저 제7관구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더 늦기 전에 제7관구의 탐사 및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서민위는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탐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일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대륙붕 합의에 실패할 경우 그 폭발력은 남중국해 이상의 갈등을 몰고 올 게 뻔합니다. 시추와 개발이 난발하고 한국과 일본의 해경 세력은 충돌할 것이며 특히 중국의 진입은 물 보듯 뻔합니다. 세 나라 간 대륙붕 개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각 지역에서 가스전 및 석유 개발 사업권을 따내며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한국 없이 일본이 단독으로 시추하려는 시도는 기술력의 한계도 문제지만 중국을 끌어들이는 미련한 결과로 이어져 일본에게 득이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사할린 또 고려인들이 정착한 중앙아시아 지방 등도 있으나 현재 고려인 동포 송환 사업, 사할린 동포 송환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으로의 귀환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민족의 지도는 더욱 커지게 될까요? 아니면 소멸이 될까요? 지난 2000년대까지는 세계화의 분위기 속에 자국 공장이 아니라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공장과 일자리가 몰려갔습니다. 그 결과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면서 지구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뤄내 단기간에 글로벌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력이 커질수록 주변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가 강력해졌으며 급기야 2030년엔 국내 총생산 GDP를 기준으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포부를 드러내자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미국에서도 상당히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목상 중국을 견제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유럽과 서방의 동맹국들에게도 경제적 손해를 입히게 되는 가운데 얼마 전엔 기존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 IRA를 뛰어넘는 8년간 2,800조에 달하는 시장을 독차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월 7일 워싱턴의 하원 본회의장에서 국정연설을 진행했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미국의 도로와 다리 그리고 고속도로는 전부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목재와 철강부터 케이블까지 미국산 제품의 사용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국제무역 규칙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천명한 바이 아메리칸의 핵심은 그동안 미국의 산업계를 점령한 중국산 소재에서 탈피해 자체적인 구매 조달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자국산 소재를 적극 활용해 중국으로 가는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미국 내 건설 토목과 같은 인프라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며 그 규모는 자그마치 2,800조 원에 달한다는 시장조사 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나오자 미국 내 상당수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미국에 수출하던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공급망에 타격을 입게 될 미국의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하며 이번 정책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 제재처럼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줄 알았던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 발전과 공급망을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2,800조 원 규모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내 제조업과 건설 경기를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회성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기업들 입장에선 오히려 더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래 사상 최대 인프라 투자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생산 능력은 이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8년간 2,800조 원에 달하는 이번 투자는 주로 철도와 고속도로,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산업 발전소와 케이블 그리고 전자산업까지 대부분의 인프라 건설과 제조업 분야에 걸쳐 있는데 미국은 의와 같은 산업 분야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에 걸쳐 수입하는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산업 분야마다 다르지만 위의 산업들 중 대략 54%가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력 위주의 노동 집약형 산업이라 단기간에 국산화하기란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즉 정부의 정책으로 해외 수입이 완전히 막힌다면 미국 내 수요가 폭발해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현지 기업들은 장비와 부품을 비싸게 조달하게 되고 높아진 단가는 공사비용과 건설비용에 반영되어 국가 전체의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려되는 사항은 미국 내 인건비와 생산 원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처럼 고금리 현상에 원가가 높아지는 건 기업들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진 생산 단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으며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반짝 수요가 생긴다 한들 이번 정책이 끝나면 많아진 생산량을 수출로 돌려야 하지만 미국의 높은 원가로 생산된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을 통해 잠깐의 붐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원가 상승으로 도미노 물가 상승이 유발되고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 기업들은 중국의 제품은 수입하지 않아도 대체재가 있지만 한국의 수출 품목은 높은 기술력과 독점 생산으로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한국은 90년대 이후 미국을 상대로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수십조 원의 흑자를 올리는 전통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체부터 석유화학 선박 그리고 철강 제품과 중화학 공업, 철도와 차량의 핵심 부품과 건설 자재와 장비 그리고 고압 케이블까지 산업 전반적으로 쓰이는 필수 소재들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산업계에서 한국산 부품과 소재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제품들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춰 대체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정책에 우리나라 철도와 철강 수출 건설 자재와 장비 기업들과 발전소에 필수적으로 납품되는 케이블 관련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주장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애초에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했다면 한국산 제품을 수입해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것으로 이미 미국산 제품은 원가와 기술력 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한다는 방침에 한국 이외의 중국산 대체재를 쓸 수도 없으며 자체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미국이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건설 장비업체들은 이번 정책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상당한 국내의 중장비 제조업체인 두산 밥캣은 아예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미국산 우선 정책이 실현되면 수혜를 보게 될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IRA 정책으로 전기차와 배터리가 미국 내 생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게 된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배터리 기업들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며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 발표했지만 원재료 공급망부터 공장 건설과 배터리 관련 기술력 확보까지 산 넘어 산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전기 차량 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지만 배터리 산업은 사실상 화학 분야이기에 테슬라가 기존에 고수하던 분야와는 거리가 있어 공격적인 시장 진출과 확장이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 배터리에 더욱더 의존하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연간 수출 불량 270만 톤으로 쿼터제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업계는 이번 정책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쪽은 태양광과 수력 풍력 발전 기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미국 내 태양광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점령하고 있으며 중국에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계 태양광 업체들이 퇴출되는 수순이라 미국 내 공장을 확보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지위는 더욱더 튼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전용 터빈 장비와 같은 경우엔 국내 경쟁업체들 이외에도 미국에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없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수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 중 일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정책을 지켜보다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면 얻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인프라 사업에 5G 통신망을 비롯한 광대역 통신망도 수십조 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의 5G 통신 장비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통신 장비 점유율은 중국이 50%로 1위였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통신 장비 사업을 중국에 맡길 수 없다는 미국의 정책으로 대거 한국산으로 수요가 옮겨오고 있습니다. 2022년엔 미국 내 중국산 통신 장비 점유율이 10%대 수준으로 낮아지며 낮아진 만큼의 점유율을 전부 한국의 삼성이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자체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 미국 당국은 이번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광대역 통신 장비 사업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해당 장비를 공급할 자국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통신 장비에 중국산 제품을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산 장비의 점유율이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번 정책으로 자국 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지만 사실 진정한 목적은 바이든 행정부가 차기 대선 승리를 목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자국 기업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국산 제품과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수입해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경쟁력 없는 분야에서까지 국산화를 고집하다가 큰 낭패를 본 기업과 국가들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일본의 미쓰비시가 제트 여객기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11조 원의 연구개발 비용과 15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을 들였지만 결국 단 한 건의 수출과 판매를 이뤄내지 못하고 시장에서 철수한 사례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세계 제트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보잉과 에어버스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게 여객기 관련 주날개와 꼬리날개, 동체와 랜딩기어 시스템 등 다양한 부품을 생산 맡기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기술의 적절한 도입은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드디어 흑자 전환을 이루어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요구에 따른 고부가치 선박 기술에서도 한국이 선두를 달리며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아 보였는데요. 한국을 잡기 위해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덕분에 침체기를 벗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한국 조선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사태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기에
한국 조선 산업 구조를 진화시켜 모략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2위와 3위의 음모에 맞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조선이 드디어 흑자 전환에 돌입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 지주사이자 세계 1위 조선기업인 한국조선해양이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8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출은 4조 2,644억 원으로 작년 대비 19.9% 증가하고 순이익은 3,159억 원으로 65% 늘어났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내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수주가 크게 늘었고 올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됐다며 원가 절감, 공정 효율화, 환율 상승 등이 흑자 전환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역시 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수주 증가와 고환율, 원화가치 하락 효과로 한국 조선업계의 전체의 매출이 급증하며 흑자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건데요.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히려 한국 조선업계에는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막힌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LNG선 수요가 폭증하면서 선박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최대 규모의 가스관인 노드스트림을 자신들의 손으로 파괴해버려 LNG선 수요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3사는 지난달 총 92척의 LNG선을 수주했고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도 79척에 달하는 LNG선을 수주했었습니다. 전 세계 LNG선의 80에서 90%를 한국에서 수주하며 사실상 한국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의 갑작스러운 부활은 환경규제 정책 덕분이라고 엄경하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조선업종 애널리스트 엄경하 연구위원은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조선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 기조 덕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해운업계는 배에 최대한 적게 투자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최선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싼 인건비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조선사들이 세계 선박 수주를 모두 쓸어가 버리며 세계 1위의 자리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탈탄소 정책을 필두로 한 환경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선박이 배출하는 공해 물질의 양에 따라 입항할 수 있는 항구가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높더라도 공해 물질 배출량을 줄여 영업 비용이 적게 드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의 특기인 LNG선이 친환경 선박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다시금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리를 탈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LNG선은 이중 연료 체계를 통해 일반 선박보다 훨씬 친환경적인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수송할 때 어쩔 수 없이 5% 정도의 가스가 셀 수밖에 없는데 이 새는 가스를 잡아서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덕분에 LNG선이 기존 선박보다 공해물질 배출량이 훨씬 적어지면서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기술에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었기에 한국으로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연료 체계를 갖춘 선박의 수주 비율이 한국이 작년이 70%, 올해가 80%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작년에 20%밖에 되지 않았었고 올해도 한참 못 미치는 50%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친환경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으로 LNG선 주문은 끝을 모르고 밀려들고만 있습니다. 엄경하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선박 건조 도크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 한국 조선의 적자 문제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정말로 올해 3분기 한국 조선사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가 끊기지 않고 이어나가며 2위인 중국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한국 조선업 전반의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창양 산업장관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조선 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캐시카우, 수익 창출원가 될 것으로 본다.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압도하는 친환경 선박의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60에서 80% 수준에서 앞으로 90% 수준으로 크게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선업에서 중국, 일본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가 지속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 인력도 연간 3천여 명 이상 추가 양성할 것이다. 특별 연장 근로 가용 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장 큰 적정거리였던 인력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한국 조선업은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국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나라가 양옆에 나란히 붙어 있죠.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과 한국, 한국과 일본보다 사이가 좋지 않은 두 국가이지만 한 목소리를 내며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다름 아닌 선박에 대한 글로벌 환경 규제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에 의해 202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 부담금이 매겨지게 될 예정인데요. 현재 이 부담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데 중국과 일본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대세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부담금의 차등을 두고 기준에 맞추어 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 유럽연합과 미국,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단순히 연료 종류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선박의 에너지 효율성, 환경 효율성 자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훨씬 복잡한 책정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선사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구형 선박을 신형 친환경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이 이러한 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제 환경 규제를 자국의 조선업 육성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 판 전체를 뒤흔들고 한국에 빼앗긴 고부가치 선박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현재 전 세계 고부가치 선박 10척 중 8척은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의 환경 규제 전략은 오히려 한국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뜯어보면 이 전략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환경부담금 책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전 세계 선사들의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두 국가의 공통점이 있으니 두 국가 모두 선주, 선사들이 자국에서 발주하는 비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국의 조선소에서만 배를 만들어 쓴다는 것이죠. 두 국가의 전체 수주량에서 자국에서 발주하는 비중이 30에서 40%에 달하지만 한국은 10%에 불과합니다. 자국 발주 비율이 100%라는 것은 환경 규제로 자국 선사가 배를 사야 하는 일이 생겨도 그 이익이 철저하게 자국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환경 규제 도입은 결국 전체적인 비용 증가로 한국 조선소의 악재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조선소는 오히려 만들 배가 늘어나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둘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해 역전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한 듯합니다. 지난 27일 전남 목포시 남항에서 친환경 선박 연구 지원 인프라 착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비한 연구시설 구축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도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유럽에서 열린 친환경 선박 기술 컨퍼런스에서 친환경 장비인 축발전기, SG와 공기윤활 시스템, ALS 조합에 대한 성능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선박 대비 5% 위 연료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축발전기를 통해 공해물질 배출량도 대폭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개발에 나섰는데요. 지난 6월 미국 성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 AIP을 획득했고, 지난달에는 한국 성급 KR에서도 암모니아 운송 추진 가스 운반선 VLGC에 대한 개념 설계 기술을 인증받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업계 최초로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념 설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대우조선해양도 영국과 프랑스 선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이중 연료 초대 영유조선 VLCC-과 암모니아 전용 운반선에 대한 기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규제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를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통해 선점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자국 수요로 조선업 역량을 키우겠다면 나머지 전부를 한국이 집어삼키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로비 공세로 환경 규제가 두 국가의 뜻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한국이 선택한 전공법이 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고난의 시기를 딛고 한국 조선업이 부활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통해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